네, 제12회 아시아 포럼 공존을 위한 대전환 함께 만드는 미래. 자, 첫째 날 일정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청년 포럼을 들을 시간인데요. 청년들이 만드는 균열, 연결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청년 포럼입니다. 아, 또 우리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편하게 이제 통역 없이 바로 들으실 수 있는 편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동시 통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 한국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청년 포럼 모더레이터에는요,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이시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네 분의 청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자로 변재원 소수자정책 연구자님,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 조소담 미디어 다페이스 대표님, 그리고 천주희 문화연구자님 네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굉장히 벌써부터 무대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를 청년 포럼의 모더레이터 이승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이승윤입니다. 오늘 12회 한겨레 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이렇게 특별 세션으로 청년 포럼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정말 팬심을 가지고 한번 꼭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만나고, 또 사실 저희가 6월 달부터 제 한 3차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또 열띤 토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내적 친밀감이 이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오늘 또 이것도 종합하면서 여기 계시는 더 많은 분들과 저희가 고민한 것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재 청년의 문제들,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고 이것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청년이라는 키워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이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의 의견들과 같이 어떤 거대한 기후위기,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 일의 형태가 변한 것, 여기에서의 또 제도의 경직성, 여기에서 보여지는 청년 세대가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담론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렇게 청년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성이 덮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포럼에서는 문제 지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는 정말 다양한 시도와 상상력을 통해서 균열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거나 기존의 담론이 한 목소리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 포럼에서는, 오늘 청년 포럼에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동시성 속에서도 다양성, 그리고 만들어내고 있는 균열, 이 균열이 가지고 올 새로운 사회, 또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균열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과 국민들과 또 연결해보는 실험을 또 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을 아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천주희 님께서는 문화연구자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라는 저서를 통해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요. 대학생이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생각하는 청년은 없다라는 주제로 기존의 청년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조소담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조소담님께서는 다페이스 대표로서 이미 5년이 되었는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다페이스의 영상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면서 보게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저널리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나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새롭게 던지는 방법, 새롭게 공론화를 시도하시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또 저희와 함께 나눠주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제 순서는 이스라님이신데요. 이스라님께서는 22세의 소설가로 데뷔하시고 일간 이스라라는 새로운 방식의 구독 모델을 발명하셔서 본인의 글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셨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스라님의 글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청년들이 또 예술을 할 때 즉각적인 문제는 또 생계이지 않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셨는지 여러 가지 또 그런 실험적인 경험을 나눠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재원님이십니다. 변재원님께서는 소수자 정책 연구자이시면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저는 항상 정장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네임을 부르려니까 그래서 연구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또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3차 회의에서 재원님 안 계실 때 재원님께 이 숙제를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정치 부분이었어요. 청년에게 있어서 정치는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당 정치를 넘어서서 정말 필요한 현장에서의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경험담을 또 공유해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천주희 님 연구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천주희입니다. 네, 저는 오늘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청년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청년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좀 더 많이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이기는 한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청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청년 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청년을 주제로 연구도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요즘 청년 이슈가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요즘 MZ세대는 90년생은 주목받고 있는데 배경이 뭔가요? 청년 세대의 특징은 뭔가요? 기성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회에서 바라보는 청년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대체로 누가 던질까요? 네, 기자님들이 많이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기자뿐만 아니라 청년에 관심 있는 기획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심지어 정치인들도 유사한 질문을 던지고는 해요. 한국에서 청년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중후반죠. 88만 원 세대가 출간된 이후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000년 이전에도 청년들을 지칭하는 명명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세대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오늘날 청년 담론의 기원 혹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말 IMF 시기를 통과하면서 2000년 이후에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이 임금 불평등, 그다음에 취업의 어려움, 상시적인 실업, 비정규직의 일상화 등을 경험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년 빈곤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요. 또 새로운 세대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집단이 사회에서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나 언론이나 연구자들, 그리고 당사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청년이라고 하는 집단은 어느덧 정책에서 혹은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새로운 사회 집단으로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00년대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20대였던 사람들은 지금 30대, 4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단의 청년들이 점점 더 늘어난 거죠. 예전에는 24살까지 청년의 범주였다면 이제는 39살까지 청년의 범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 사회적 정의도 바뀌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청년 담론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청년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미지는 어떤가요?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새로운 사례만 추가될 뿐이죠. 물론 빈곤 문제나 안전 혹은 불안정한 노동, 세대 불평등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까지 변하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점은 청년들의 어떤 관점과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M4 세대가 유행했을 때나 MZ 세대가 유행하는 요즘 그 청년들을 마치 동일한 대상 혹은 동일한 환경으로 전제를 하고 질문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은 이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청년 담론의 주도인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언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여전히 청년을 문제적인 집단으로 보거나 신기한 집단으로 보는 것 이러한 방식에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관습에 기대서 익숙한 문법으로 청년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부동산 문제, 주식 투자 뭐 이런 열풍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언론이나 담론 안에서는 주류 정치, 기성세대의 어떤 추상적인 집단을 만들고 여기에 대항하는 집단으로 청년을 설정하면서 마치 이 문제가 청년 세대만의 문제인 것처럼 세대주의로 환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것은요. 성차별,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을 마치 청년 세대 내 갈등의 문제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단어가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저는 성차별 문제가 어떻게 갈등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는지 좀 같이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람들이 담론은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출판사마다 혹은 신문사마다 혹은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담론은 특정한 청년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배제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청년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청년들을 유독 과잉 표상하는가라고 했을 때 남성, 4년제 대학 졸업자, 수도권 중심, 비장애인, 그리고 한국인 부모의 자녀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좀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젊은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비수도권, 비진학 혹은 여성, 장애, 이주민, 청년들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청년 담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크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나 장애, 이주, 기후, 안전 문제는 마치 청년 담론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좀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청년 담론은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과연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 담론이 사회에서 유용한 분석 툴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같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담론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이끌어낼 만큼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청년에 관한 탐사 보도를 했던 좋은 기사들도 있고 또 고용, 주거, 경제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았던 연구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결국 청년을 새로운 정책 집단으로 인식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최근 5, 6년 사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거나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담론을 차지하는 결과물에서 기사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90년생이 유행한다 혹은 MZ세대가 유행한다 그러면 언론은 앞다퉈서 젊은 필자들을 섭외해서 인터뷰하거나 대담을 하고 끝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대담을 열었고 인터뷰를 했는지 신문사 이름을 가린다면 누구도 맞힐 수 없을 만큼 복사하고 붙여넣기 식의 담론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담론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이자 사회적 지식의 집합체라며 청년 담론은 유행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청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 구조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 또 인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청년들의 삶에 주목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에 청년이 될 이들에게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청년 담론에는 무더위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쓰러진 청년의 삶도 있어야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으로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의 이야기도 있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목숨을 잃은 청년의 이야기도 있어야 하고요. 바다 건너 한국으로 이주한 난민 청년들도 담아내는 청년 담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담론을 통해서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 안전하지 못한 노동 현장, 불안정한 고용시장, 젠더에 따른 차별, 환경 문제가 어떤 사회적 의제로 드러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 계신다는 건 여러분들 또한 청년의 삶에 관심이 많아서이겠지요. 그렇다면 제 이후에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어떤 질문과 사유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주목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여 와서 성찰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도 사회를 바꿔갈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께서는 지금의 세대론이, 그러니까 저도 주인님 발표를 들으면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세대 담론이 이렇게까지 자꾸 재생산되는 거는 뭔가 효용이 있는 거다. 이게 써먹을 때가 있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써먹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이 공감되는 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상당히 덮어버리는 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노동 문제, 양성평등 문제, 그 다음에 다양성 인정, 여러 문제를 그냥 청년 세대는 저래. 이런 식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렇게 자꾸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면 수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일어서서 해도 될까요? 제가 발표할 때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페이스 미디어에서 왔습니다. 천주희 발표자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던지고 균열을 만드는 사례로서 다페이스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페이스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세대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할 때 답답한 지점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처음에는 출발을 했어요. 네. 보통 보라색 미디어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디지털 성착취, 뭐 혹은 노동 문제, 앞으로 바뀌고 있는 어떤 젠더에 대한 인식들, 기후 위기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사로 설립을 했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내보내고 웹사이트에서 글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페이스가 올해로 5살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힘겹게 생존해 왔습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창업을 이제 뭐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그 2016년 계속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리부트부터 시작해서 강남역 사건이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은 한국 사회에 뭔가 변곡을 같이 지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설립하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 세대가 느끼고 있는 무력감이랑 연결감이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랑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저희가 간 곳에서 저희가 놓고 싶었던 메시지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한빛 PD의 사례에서는 저희가 이런 제작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사회생활이라면 우리는 이 사회가 싫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테마로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노동 문제를 다루면서 간호사의 노동 문제 그냥 그 현장에서의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는 이제 살고 싶고 살리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고요. 당신 곁에 내가 살 권리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키퍼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는 없던 길도 만들지라는 온라인 키퍼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연대행렬도 열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정치인들이 이제 안 보이는 데서 해라라는 얘기를 한 걸 보고 어디서든 길을 연다라는 테마로 공공 이제 시설물들의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청년 세대들이 만들었고 그리고 동세대 문제의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 청년 미디어야? 라고 하면 너무 어색한 말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페이스의 기획은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답답해. 나는 앞으로 이런 게 변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아이템을 발제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식욕억제제 관련해서 고발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발제한 이제 PD님 같은 경우에는 식이장애를 오랫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영상에서 밝히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식이장애가 주변에 흔한지 그리고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게 왜 틱톡에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라고 하고 관련된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방을 받으러 가보기도 하고 약사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걸 올리고 나면 이제 공감의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관점 자체가 어떤 얘기가 터져나오는 균열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곧 있죠. 그래서 대선에 관련된 기획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을 근데 대선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독자들한테 대통령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5년간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화두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근데 600개나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저희 기획 각을 잡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기획을 하자라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페이스가 만드는 변화에서 무력감이랑 연결감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무력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행동이 포함된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된 보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피해 경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없다는 것, 시스템이 없다는 것. 근데 가해자들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굉장히 많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취재해서 알게 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이런 일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뭐 지원 체계를 만들거나 피해 경험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게 필요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는 파트너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그 영상물들을 삭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국가가 하지 않던 일이었고, 이제 밖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사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라 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서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안 해도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지원 체계를 만드는 실험을 3개월 동안 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써서 그 이제 관련된 국회 부서들에 전달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균열을 그 만드는 힘이라는 테마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균열을 만드는 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같은 자리에 곁에 서서 이야기를 건넴으로써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게 균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보이는 변화가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하는 것, 사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진 슬로건이 그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 라고 하고 뒤에 무엇이든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없던 길도 만들 수 있고 어디서든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페이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청년 미디어의 대표적인 목소리 이런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같은 관점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앞으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가 필요해, 이런 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설득적이었던 어떤 몇 번의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페이스가 5년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공감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의 목소리라는 걸 어떤 그 단순한 몇 명의 대표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점들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소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과 제도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뭔가 공부 잘하는 1등을 하나 뽑고 그가 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새로운 균열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냥 내 주위의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변화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보자. 이 연결된 힘으로 작은 사례라도 계속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를 상상해 나가시는 것 자체가 저는 청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어떤 내재적 속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 담론에, 그다음에 청년이 새롭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실행하는 방식, 담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에도 주시는 함의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쓰라님께서 포인트 주시면은, 네, 쓰라님께서 발표를 바로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입니다. 작가이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페이스 조소담 대표님의 발표에 이어서 좀 개인적인 사례를 이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다페이스가 해낸 정말 너무 좋은 성취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은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창작자로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청년의 예술과 생계가 저의 발표 주제입니다. 우선 저는 1992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요. 상인들의 거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답심리에 자동차 부품 상가가 있는데요. 그곳은 정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파는 그 장사꾼들의 동네입니다. 정확히는 남자 장사꾼 노동자들의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별로 이렇게 문학적이지 않은 집에서 문학적인 아이가 자랐는데 어쨌든 어른들을 보면서 상인적인 어떤 것을 계속 보면서 근데 동시에 책이 주는 어떤 좋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라는 작가를 이루는 중요한 정체성이 중 하나가 그 상인들의 거리에서 자랐다는 것 그런 것을 좀 스스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직은 연재 노동자이고요. 원래 작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작가라고만 말하면 돈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숭고한 그리고 고상한 이런 영역에서만 이야기되고 노동의 영역에서 이야기되지 않을 때 사실 그 원고료가 굉장히 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돈을 잘 못 받게 된 이후부터는 스스로를 연재 노동자라고 칭하게 되었어요. 예술도 그 다른 노동처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는 노동이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겠습니다. 돈을 언제까지 주실지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스스로를 연재 노동자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스라를 발행하고 헤엄 출판사를 운영하는 게 저의 현직이고요. 부업은 글쓰기 교사입니다. 그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한 3잡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 10년 가까이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직은 누드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잡지사에서 막내 기자로 일했고 웹툰 작가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흔히 하는 카페 알바, 택배 알바 같은 것도 20대 초반에는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작가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저 전직이었던 일들이 전직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 안 넘어가지네요. 저는 이러한 책들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7권의 책을 냈고 오늘은 8번째, 9번째 책의 후반 작업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책을 굉장히 왕성하게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것은 일간이스라에서 글을 아주 부지런히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프리랜서 작가로 한 5년째 지냈을 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지출은 고정적인데 수입은 전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 그리고 누가 나를 간택해 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어서입니다. 뭐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가 저를 흠모하고 간택할 때까지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어쩌다가 신문사에서 청탁을 받아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그 생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제가 쓰고 싶은 분량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것도 고민이 되었고 그때 마침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되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됐습니다. 그 천주희 연구자님이 그 중요한 주제로 던지셨듯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질까요? 저도 이제 신문방송학 전공하다가 2,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게 됐던 질문이 이 5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독자를 모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글을 직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직거래의 아이디어는 농산물 박스를 보고 생각했는데요. 왜 가끔씩 농부님들께서 사과랑 고구마 같은 거 중간 유통업체 안 거치고 바로 소비자에게 택배로 쏘시잖아요. 그것처럼 문학은 왜 직거래를 안 하지? 꼭 대형 매체가 왜 나를 중간에서 간택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부지런히 주 5일 근무하시는 회사원처럼 매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근데 과연 독자가 뭘까? 였는데 왜냐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너무 고퀄리티인 다페이스 영상들도 무료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내 글에 돈을 낼 것인가 이게 저의 의문이었으나 어쨌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그 중국 음식점 찌라시 같은 디자인으로 제가 만든 것이 일간이스라 창간 후 포스터입니다. 아무도 청탁하지 않았지만 쓴다. 연재는 셀프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였고요. 주 5일 매일 한 편씩, 그러니까 한 달에 20편의 수필을 10,000원을 받고 연재를 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500원 정도의 글인데요. 글 한 편이 500원, 그 오뎅보다 싸다, 그러니까 어묵보다 싸다고 홍보하면서 어묵 하나보다 더 만족감이 있는, 포만감이 있는 글을 쓸 것을 약속하는 포스터였고, 어쨌든 부업으로 대충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만 모여도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 프로젝트가 너무 홈런을 쳐버려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일간이스라는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내내 매일 쓴 것은 아니고요. 그 건강이 악화되어 중간중간 휴재를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계속 늘어나는 구독자들 속에서 사랑받으며 연재하고 있습니다. 일간이스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에게도 이게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라 계속 트위터에 반응이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돈을 받으면 일간이스라를 위해 10,000원을 빼놓는다든지, 혹은 빨간 날이라서 일간이스라 안 오면 서운해 하신다든지, 그런 독자님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의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야, 누가 간택 안 해도 내가 직접 돈 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 일간 연재 혹은 주간 연재를 시작하신 이 메일링 서비스의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어요. 그래서 출판계에 구독 경제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라는 아주 큰 파도가 불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정도 연재를 하면서 학자금은 진작 다 갚았고 저의 대출금 상환 소식이 시사인에 실리게 되는데, 제가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가 저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 몰랐지만 어쨌든 구독 경제가 작가들의 생계 활동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독립적인 연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출판도 하면서 어떤 매체나 단체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다 해먹는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창작자 중 한 명입니다. 일간이스라에서 무엇을 쓰냐고 물어보신다면 처음에는 그냥 저라는 창작자를 굉장히 요란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소개하는 매체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쌓이고, 그리고 저도 시선이 계속 넓어지고 확장되게 되면서 더 많은 등장인물들을 제 글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르도 다양해지고 주변 작가를 발굴해서 큐레이팅할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장애인 독자님들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도입하게 됩니다. 주로 수필, 에세이를 쓰던 작가가 인터뷰어로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 말고 남들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마이크를 덜 쥔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어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세션 전에 한참 이야기하셨던 기후위기도 물론 저희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동물권, 기후위기, 탈육식에 관한 칼럼을 열심히 쓰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인기 없는 주제라 이런 것을 하면 독자가 조금 떨어져 나가는데요. 근데 어떤 독자층은 더 단단해져 간다고 느낍니다. 동시대랑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하는 정치인과 함께 이런저런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님의 후원회장인데요. 아마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어린 그리고 가장 가난한 후원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의원님과 저는 아마 흑수저 조합이라는 점에서 국회에 작은 균열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둘 다 예술가였고 창작자였던 배경을 잘 살려서 어떻게 정치와 예술을 아름답게 병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최근에도 여러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저의 질문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질문했다면
제가 스스로를 간택함으로써 어떤 매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가 읽어놓은 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선이 확장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균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선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가 일간이스라이고 해엄 출판사이고 그리고 정치와의 협업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칼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읽게 쓰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사명일 텐데요. 매력적으로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유머를 잘 잃지 않는 분께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이어지는 발표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슬아님께서 바로 넘겨주셨으니 바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원님 발표 시작. 박수로 또 맞이해 우리 했던가요? 박수 이미? 환영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수자 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재원입니다. 제가 왜 이 앞에서 발제자분들께서 일어날까 잠깐 궁금했는데 이게 진짜 여기 앉으니까 이 스크린이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애를 극복하고 한번 일어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 내일의 제도를 만들려면 오늘의 제도를 넘어야 하니까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신가 하시겠지만 다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시는 원포인트 레슨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로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연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낮에는 하고 밤에는 논문 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낮에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월급 노동자로서 이제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끝나고 딱 왔더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당신의 주제는 정치다라고 해맑게 얘기하길래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 생활 세계에서의 정치를 얘기하자. 저는 대통령 비서관도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꼈는데요. 일단 당신의 주제는 청년 정치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은 두 글자에 굉장히 어려운 조합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청년이란 무엇인가? 일단 저는 제가 청년이라고 규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청년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생물학적으로 청년이라고 규정하니까 이건 좀 쉽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나는 정치인인가라는 질문이 진짜 대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좀 건조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정치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 정치를 굉장히 그냥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분배에 우리가 개입하는 거죠. 재분배. 근데 재분배에 개입을 하는데 재분배를 개입하면 경영자면 되지 왜 또 정치인이라고 하냐 했을 때 권력을 통해서 재분배에 개입하는 거죠. 파워인 거죠.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권력을 통해 재분배에 개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예컨대 청와대 비서관, 보좌관. 그런데 저에게는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지 이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작고 소중한 권력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생활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바로 갑자기 이렇게 지금 한 2주 만에 정치인이 되긴 했지만 정치인이 바로 됐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는 예술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를 지망하던 학생이었죠. 그래서 저 20대 저 20살 때인데요. 제 연극을 하던 장면이 나오네요. 네, 연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극 학교 이제 예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방과 후에는 자신의 좋은 피지컬한 이 신체적 능력을 믿고 여러 페스티벌을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외되기 싫어서 저도 같이 따라가서 춤을 췄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요새 청년 말로 입밴이라고 하거든요. 입구에서 밴 당하다 이 입밴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너그럽게 소비자로서 돈 내는 축제 가니까 거기는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이제 축제에 가서 춤을 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음악을 즐겼는데요. 네.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사람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다니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남는 시간 동안 제가 했던 거는 베이스 기타 치고 신디사이저 연주하고 뭐
작사 작곡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20대 때도 계속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딴따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극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정신의 집중은 다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저는 그 앞에서 두 분과는 달리 바로 미디어나 예술을 바로 포기하는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결정을 과감하게 하고 역시 사람은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취업 시장에 나갔는데 웬걸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최종 면접에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장애가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일할 수 있겠어요? 그때 딱 직감했죠.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통 오늘날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많은 어떤 연구자님께서는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안 되면 어디로 가냐? 보통 대학원을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했어요. 학교에서 그 주어지는 연구원의 일자리를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데요. 대학원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가서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행정학을 고르게 된 계기도 간단한데, 그 어쨌건 대학원을 가서 약간의 생계,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집이 없었는데 결혼은 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신혼집이 500에 45 대학가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기숙사가 제일 싼 학교를 찾다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게 됐고, 이 연구소에서 막내야 행정학은 누가 한 명이 해야 보고서에 이 틀이 멋지게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행정학을 그냥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행정학 공부하다가 그 구글 코리아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굉장히 삶을 이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일을 하자. 유튜브라는 곳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유튜브가 유명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유튜브 좋죠 해서 유튜브에서 바로 일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구글 코리아가 처음 뽑은 장애인 사원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글 코리아 인턴으로 유튜브 마케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 능력이 곧 성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잘 살면 되지 뭐 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눈 뜨고 보니까 활동가가 되었는데요. 연구자가 되고. 왜 그랬냐면 이 행정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학이나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자꾸 개입하게 돼요, 사회에. 이 사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정부는 왜 이렇게 자꾸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질적 연구를 하게 돼서 어떤 분을 인터뷰를 갑니다. 전 데모하는 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데모하는 분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시나요? 근데 그러다가 그 박경석 대표님,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휠체어 타고 이제 흰머리 휘날리는 할아버지 있으신데, 그분께서 너도 장애인이네? 근데 너 왜 혼자 공부하고 있니? 너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운동해야지 라고 해서 눈 뜨고 보니 또 이제 운동을 하게 됐죠. 죄책감을 갖고. 그래서 활동가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의 완전히 생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생각의 틀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저의 능력이 저의 성과였는데 완전한 저의 성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무수한 조직도 내에 한 명일 뿐이고, 집회를 가면은 몇만 명의 집회 참석자 중 한 명일 뿐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뭐 구글이나 예술가였던 시절과는 달리 절차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 내가 경험했던 세상이 아닌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예술가였고 혁신적인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부정적 의미에서 행정적인 그 업무를 해봤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치 참여는 개인기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창조성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의 정치인분들이 청년 정치인 부를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혁신적일 것이다, 창의적일 것이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혁신과 창의는 정치 참여의 절차랑 잘 안 맞아요. 많은 부분이. 그분이 아이디어 낸다고 해서 국가가 그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느끼고, 그러면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정치의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보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걸 너무 많이 혼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사적인 의미들 아니면 그런 그 메시지들이 공적으로 바로 전이가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애초에 공적 이익 추구와 사적 이익 추구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내일의 제도가 언제나 오늘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건데요. 그 CBS 방송에 나갔는데 앵커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데모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두렵지는 않으세요? 그 질문이 저는 딱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저도 두렵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일단 제도를 바꾸려면 그 오늘날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야 없던 제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거죠.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를 어겨야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제도를 만들려면 언제나 오늘의 행동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혁신은 과거와 오늘을 무시하는 결과물이 아니다. 없던 것들이 갑자기 탄생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들로부터 넘어서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세 번째는 창의성에 대한 건데요. 이 창의성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창의성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갑자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창의성을 다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창의성은 어쩌면 굉장한 구속과 속박과 제가 그 절차를 하나하나 이해해야 되는 그 명확한 인식 속에서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부자유 속에서 주어진 제약들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게 창의성이지, 갑자기 잠들다가 내가 꿈에서 이거 봤는데 아이폰을 만들면 될 거야 라는 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치 혁신이나 정치적 창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과거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청년으로서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흔드는 언어들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제가 속한 조직이나 제가 일하는 곳들은 제도를 흔드는 언어들, 기성세대라고 하죠. 그분들 제도를 흔드는 데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자꾸 제가 그분들을 부정해서 구식과 작별하고 나는 신식 아이디어를 낼 거야 라고 비추어지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제도를 만들려면 오늘의 제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제도 그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존하는 제도 속 여러 마음을 살피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넘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과도한 환상을 갖는 것이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조직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처럼 창의적인 애가. 창의성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 창의로운 창작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내일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청년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제 권력이 뭔지 끝까지 못 알려드렸네요. 제 권력은 뭐냐면 아스팔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저의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님과 변재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스토리와 사례가 갖는 힘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 세계적이기도 하지만 일의 형태가 변하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또 프리랜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어려움은 불확실성 같아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이거의 균열을 내볼까 하시면서 나름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내신 것이 이제 구독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셨고, 그걸 통해서 다른 작가님도 이제 메일링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는 거, 아주 생생한 스토리를 전해주신 것이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함의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변재원님께서도 스토리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제도 내에서 경로 의존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고민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재 기존의 제도에 갇혀있는 기성세대와 창의성을 추구하는
아니다. 내가 해보니 진짜 아니더라. 그리고 정말 창의적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제도 속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고민해보는, 같이 고민해보는 연대의 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소중한 이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저희가 무겁게 발제라기보다 네 분의 토크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3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그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고민하다가 제비뽑기 방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지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여러분으로 이렇게 빙의해서 하나를 뽑도록 할게요. 해서 읽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셔도 되고, 뭐 저희 뭐 그런 거 할까요? 뭐 바꾸기 찬스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이건 내가 아니라 누구와 바꾸고 싶다 이런 찬스 한 번씩 쓸 수 있는 걸로도 한번 제가 트위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까요? 네, 주인님부터. 네, 제가 고를게요. 잘 골라야 돼. 좀 무거운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근데 딱 적임자시기도 해요. 현재 청년 담론에서 그려지고 있는 청년의 이미지는 청년이 동질하다고 간주됩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비장애인, 한국인 부모의 자녀, 그리고 모두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소위 이전 세대가 만든 어떤 정상가족의 이미지로 살기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빈곤하거나 산재에 의해서 가끔씩 드러나는 매우 취약한 청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청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해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의 청년들,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그런 상상 속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세션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변재원 선생님이 네, 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많이 허무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모두가 같은 청년이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그 예상이 어쩌면 현실적이에요. 지금도 이미. 왜냐하면 공교육 체계에서 같은 교육 과정을 배우면 사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달라지는 지점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게 우생학적으로 생각이 다르게 태어났다기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인 거거든요. 결국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나의 자산은 얼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 문제들로부터 저는 사람이 구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질문에서 다시 보자면 모든 청년들이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2022년 1월 1일 날 정동진에서 태양이 뜨는데 갑자기 모두가 똑같아진 거예요. 뭐 영화 체인지처럼. 뭐 그러면 다 같이 똑같아졌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른 어떤 시공간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서사를 다시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청년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청년이라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언론이 청년 두 글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회 환경적인 그 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갖는 게 바로 저는 저 질문과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어떤 사람의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여기 지금부터 대강당 문 닫아놓고 여기에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살아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기가 지금 사회인, 여기가 소사이어티인 거죠. 소사이어티.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는 상상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커다란 추진력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조가 똑같을 것이고 기조에 대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당연히 그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정치의 문제 얘기할 때 자원의 재분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분배가 되지 않고 이 사회가 그다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은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다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다양성을 그래서 왜 인정해야 될지. 다양성을 왜 인정해야 될지군요. 다양성을 왜 인정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의 무슨 호모 어쩌고 뭐 이런 거 발표하는 그 무슨 철학자가 된 느낌인데, 다양성은 왜 인정해야 될지가 결국 좀 너무 건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로 원하는 게 달라야 돼요. 네, 서로 원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속 자원이 축소되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재분배할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인정이라는 거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효용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려면 그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너무나 자원 관리나 의사결정에 준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하나도 안 아름다운 이야기로 답변이 된다는 점은 좀 제가 아닙니다. 한계로 명확히 남겨두고 보다 더 생생하고 프레시한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인님 조금 네. 더 붙여서. 재밌게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종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던져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일한 청년을 상상해 본다면 여기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노인을 상상해 보면 혹은 동일한 중년을 상상해 보면 이런 말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은 유난히 청년을 떠올릴 때 자주 던져지는 거지? 라는 질문의 다시 재구성의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청년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답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답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지 않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그럼 소다님 걸로 넘어갈게요. 저는 방금 질문에서 특히 아까 차별을 낳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일단 소다님.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까 질문과 좀 연결이 되네요. 청년들은 다양함 속에서도 동시대성이 있다. 현재 청년들이 경험하는 또는 느끼는 동시대성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저 어려운 질문들 많이 짰네요. 저는 아까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다페이스에서 최근에 이제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된 문제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살이 되면서 한국에서 원래는 학습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보장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를 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니까 이제
네, 한국인의 자격이 없어지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청년이란 이름으로 묶이거나 얘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듣고 싶은 목소리들을 청년이라고 묶어서 뭔가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데 청년이 개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떤 뭐 포럼을 만들든 정책위원회를 만들든 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청년 세대 안에서 그 동시대성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뭐랄까 그 함께 살아갈 고민을 할 때 그게 동시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성 언론에서 뭔가 청년의 얘기를 들을 때 뭐 20대 청년은 뭐 보수 정치에 보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미등록 위조 아동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주민의 자녀들이 같은 세대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같은 이웃이 되고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같이 공유하는 동시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무사히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밥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터져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들인데 이제 여성 폭력에 대한 이제 이슈화가 되고 디지털 성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방식의 상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간 혼란한 과정들이 저는 동시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드러나지 않았는데 인식이 바뀌면서 이제는 문제가 되고 그게 그 문제로서 같이 공유가 되면서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질문하고 공유하고 그 혼란을 같이 견뎌주는 것 그런 것들이 뭔가 공유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슬아님 거 제가 뽑을게요. 제가 재밌는 질문도 분명히 넣었는데 이게 나오길 이게 또 약간 근데 슬아님이 딱이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정당 정치, 일터에서 정치, 지역사회에서의 정치, 예술인의 정치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바라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청년 정치인은 이러길 바란다. 네. 저희 제비뽑기가 좋은 방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네, 정치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후원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님과의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계속 작가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장혜영 의원님이 이제 출마를 하는 걸 보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어떤 찡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작가일 때, 영화 감독일 때, 창작자일 때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작업을 해왔는지 아니까 저 사람이 무슨 야망이 있고 큰 뭐랄까 권력욕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회로 가려는 게 아니라 살려고 가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장혜영 의원님 말했던 대로 지쳐서 가는구나. 지쳐서 정치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름다운 것 그리고 멋진 것 재밌는 거 좋아해서 계속 문화예술계에 있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아무리 창작을 탁월하게 잘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정치로만 바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출마를 했을 때 바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날 후원회장 하겠냐고 전화가 왔을 때 네, 하겠다고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둘이 그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었어요. 다음 주에 릴리즈 되는데
아까 소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장혜영 의원님이 창작자 시절에 던지셨잖아요. 그분이 만든 노래의 제목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예요. 잘 못 될 것 같아서 만든 노래인데 동시에 되고 싶어서 만든 노래죠. 어쨌든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제가 만든 노래를 그분이 같이 부르는 활동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멋있고 아름다운 정치인 바라고 슬픔을 느낄 줄 아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장혜영 의원님이 그 변희수 하사님 소식이 있을 때 그것을 전하면서 정말 너무 참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눈물을 굉장히 조심히 쓰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울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실 것 같은데 근데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게 있고 변희수 하사님의 부고 소식은 장혜영이라는 정치인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같은 생각을 아까 주희님 발표 들으면서 했어요. 그 어떤 사례를 그 내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약간 목이 메이지 않고는 내뱉을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청년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담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생어보다 사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단어, 팔팔이 살아 있는 단어 말고 한자어, 사어들이 훨씬 많은데 사실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생어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을 생어처럼 느끼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 앞에서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것은 그 정도이고 보충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소담님. 저는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뭐랄까 그 청년 정치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 마음에 걸리고 좀 껄끄러운 느낌이 드는 때들은 어떤 대표적인 얼굴들을 세워놓고 이 사람한테 실망하면 역시 청년 정치는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청년한테 기회를 줘봤더니 안 되겠어, 못 쓰겠어. 뭔가 이렇게 되는 되게 이른 포기들을 볼 때 약간 얼굴을 계속 갈아치우는 걸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의원, 구의원을 뽑을 때도 이제 지역위원장인 기성 정치인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그 정말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좀 더 다양성이 반영돼야 하는 측면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탄생해야 되는 필요성을 되게 많은 부분에서 약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어떤 얼굴 하나를 바꾸는 일도 어쩌면 상징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뭔가 다양성이 반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고 그게 청년 정치로도 이어지는가라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으로 제가 그 사회자의 저걸 그 권한으로 너무 또 재미없는 거 나오면 킬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패널 사실 그 전까지 질문 제가 만든 건데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약간 근데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패널 네 분 모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길이 아니라 개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정말 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못 해본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살짝 알려주실 수 있는지. 요거 제가 참 누구 지목했었죠? 재원님이죠. 네, 재원님. 몸을 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완전 초반에 다양성 왜 중요한가에도 좀 전 이것도 가볍지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사실 사람이 다 몸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전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몸을 쓰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저도 이제 예술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연극과 무용과 뭐 한국 음악 이런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나고 했는데 몸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두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저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일단 몸이 좀 기형적으로 좀 그러니까 형태가 좀 이제 그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청년 세대가 다 그걸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몸을 쓰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각상 같은 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바프라는 게 유행이래요. 바프가 뭔가 했더니 바디 프로필이더라고요. 몸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건데 이 바프라는 태그로 해시태그로 200만 건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청년들은 다 몸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분명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심미적인 요소가 바디 프로필에 찍히기 적합한 몸이라는 게 딱 하나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들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바프를 찍는 그 순간까지는. 그리고 바프를 찍을 수 있는 몸들만 결국 재현되고 그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도 체육관 헬스장에 등록하기까지 한 7, 8년을 고민했던 것 같고요. 요새 스우파라고 해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하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나도 춤추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쉽게 당연히 춤추러 갈 수 없죠. 그 등록을 할 수 없죠. 겁나는 거예요. 제 몸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몸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똑같아지는 그 현상들 앞에서 모두가 몸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몸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슬픔이 요즘은 가장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슬아님. 네. 마침 몸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어서 말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기 내내 너무 등목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운동장에서 달리기 같은 거, 체육 같은 거 하고 나면 남자애들은 등목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등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더워도 이제 상의를 완전 탈의할 수는 없잖아요. 등목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고, 근데 뭐 성인이 되어서 등목을 남자들도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노브라는 불편함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프리랜서고 작가고 직장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브래지어 안 하고 잘 살지만 가끔씩 이제 어디 방송 출연이나 발표 같은 거 하러 가면 오늘은 뭐 그런 제한이 없긴 했는데 촬영 같은 거 할 때 위에서 딱 지시가 내려와요. 브라자 하라 그래. 이렇게 딱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봐 항상 가방에 니플 패드 같은 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니플 패드라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유두에 쬐끄만 살색 스티커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두라는 게 얼마나 사소하고 사실 거기 집중만 안 하면 별로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되게 불필요한 논란, 불필요한 개입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시대에도 계속 노브라 어쩌고를 말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지겨운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두렵지만 못 해본 것은 등목이고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것은, 유지하고 싶은 것은 노브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세요? 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해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것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최근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지연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다 시도하면서 해봤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 플라스틱판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떠올랐어요. 실은 저는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거나 이런 포럼 자리에 종종 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옷이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좋은 옷 한 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하고 싶지만 두려웠던 것은 항상 경제적인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이후로 혼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또 학자금 대출, 저도 이제 작가님처럼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까 새로운 삶을 상상하거나 하고 싶은 욕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늘 그냥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면 그냥 상상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20대를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라고 하는, 거기는 대한금융을 실천하는 작은 협동조합인데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경제 문제, 청년,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종의 다른 관계망이 생긴 거죠. 저한테는 좋은 옷 한 벌을 갖는 것이 꿈이었지만 두려웠는데, 실은 오늘 입고 온 이 옷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고 또 가치가 높은 옷이에요. 단순히 비싼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만났던 친구가 저에게 귀한 옷을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선물을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부유하거나 혹은 뭐 월 소득이 높아서 이 옷을 선물해 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은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또 다른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문화적인 조건에서 쉽게 포기하는 것들을 응원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상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조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는 하는데, 그것도 아무래도 학습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따릉이를 통해서 자전거 타는 걸 배웠고요. 또 지역의 평생학습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의 경제적인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유 자원 혹은 공공 자원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경험을 좀 확장해 가고, 이것이 개인만이 할 수 없는 상상들을 여기 이제 모인 선생님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만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스스로 찾지 못했던 답들이 의도하지 않게 나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 사회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공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거, 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 말씀 중을 들어보니까 특히 또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것이 어떤 학업기나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적 기반을 독립적으로 좀 가질 수 있는 여기까지의 어떤 이행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 학자들이 청년의 이행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적 기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따릉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또 서로 연대해서 어떤 그런 것이 충족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도 제가 좀 함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스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또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여성에 대한 어떤 제도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도 어때 굳어진 어떤 제도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타협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이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꼭 청년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약간 비정상인 거나 아니면은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것이 되는 이러한 문화 자체,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고도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바퀴씩 더 돌긴 했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은 중간에서 다시 소담님으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걸로 해볼까요? 네. 방금 말한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이건 빼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겹쳐서요. 네. 네. 이거 저 진짜 궁금해요. 소담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스트레스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법. 네. 저는 사실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피디님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를 찍어 오면 1시간을 현장에서 찍는다고 하면 사실 편집하면서 5시간을 그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추모제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와서 5시간 그걸 반복해서 본다거나 산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걸 5시간 반복해서 본다거나 이러면 되게 슬퍼지기도 하고 힘들고 마음이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내보내서 뭔가 반응이 올 때 그 약간 네, 해소되는 기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줘서 고맙다 이런 것들에서 해소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 콘텐츠가 잘 안 되면 그만큼 계속 그게 쌓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쌓이기도 하고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뭐 집에서 초를 켜놓고 밤에 그냥 초를 가만히 보면서 그 불이 움직이는 걸 몇십 분 동안 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창밖을 네, 가만히 앉아서 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평소에는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감각을 쓰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또 여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분한테 다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알고 싶어서 주인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스트레스 관리법이요? 해소법. 해소법.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주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청탁받았을 때 마감이 있잖아요. 그 기간만 지나면 언제 스트레스를 받았냐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잠도 잘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만의 어떤 노하우, 최근에 생긴 노하우라고 하면 일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일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원고, 쓸 수 있는 원고의 분량 혹은 올해에 내가 맡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을 분배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2, 3년 전에 제가 엄청 소진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도 퇴사하고 우울증도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들을 이제 극복해 가고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균형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네, 일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는 약간 조율하면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슬아님은요? 저도 얘기해 볼 테니 이순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방금 주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연재 노동자 그리고 마감 노동자들은 마감 직전까지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하자마자 바로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삶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꾸준히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떤 항상성 유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아침마다 운동하는데요.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몸을 잘 굴려놔야 마음도 좀 멀쩡한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기분에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어떠냐고 마이크를 스스로에게 잘 주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음의 항상성 유지는 사실 더 고도로 정신력이 필요한 거라서 몸이라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서 아침에 꼭
요가랑 스쿼트, 푸시업 그리고 복근 운동, 물구나무 서기를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저의 업무 동력인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재원님까지 듣고 제 것도 소개드릴게요. 그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쉬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이 머릿속에서 증폭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풋을 다른 인풋으로 막지 않는 한 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장점은 몰입을 잘한다고, 단점은 과몰입을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고 나면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인풋을 다른 인풋으로 바꾸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럴지 아니면 요즘에 많은, 그러니까 제 또래가 다 그럴지 좀 궁금한 지점도 있어요. 뭐냐면 정보의 값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정보의 값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하루 종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고 정보로부터 차단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동안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소셜 미디어가 그걸 엄청나게 자극을 하죠. 그래서 뇌가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계속 이제 이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제 활동과 완전히 무관한 유튜브를 보는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요즘은 좀 부정적이라고 스스로 느끼는데, 왜냐면 유튜브가 삶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유튜브가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다만 제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치 저는 쉴 때 짱구는 못 말려를 켜놓고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막 과거에 제가 막 초등학교 때 했던 게임 방송을 틀어놓는다거나,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재미없고 시간 낭비인 건데 저는 거기에 집중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아 이게 다른 인풋을 지금 막아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심리 상담을 갔는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인풋을 다른 인풋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것을 나가게 할 것인가가 요새 저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담님의 그 촛불 바라보기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짧게만 공유하자면 약간 창피하기도 해서요. 그 다른 거를 해서 완성해 보는 거를 짧게 해서 뭐 판토마임을 연습해 본다거나 그 성대묘사를 연습해서 그 캐릭터별로 완성해 나간다거나 이런 걸 좀 합니다. 근데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댓글에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오늘날 기후 위기를 초래해서 젊거나 어린 세대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한 원죄이자 죄업을 지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67세로 공식적 법적으로 노인 취급을 당하지만 결코 노인이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꼰대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꼰대짓과 꼴불견한 짓거리들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약간만 각색을 하자면 기성세대란 단어를 우리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령과 무관하게 꼰대짓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연령과 무관하게 정말 청년스러운 분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꼰대짓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분이 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재원님?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꼰대짓이 진짜 있는데, 그
나이는 저도 진짜 중요하지가 않고 요새 말로 점꼰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젊은 꼰대라는 그 표현이 있을 만큼인데 자신을 과신할 때 전 진짜 와, 저 사람 꼰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 보고 대화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어떤 대화를 갔는데 그 사람은 이미 정답을 정해놨고 그 정답의 도출 근거는 자신의 삶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분명히 어떤 정답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긴 하는데 자신의 삶이 과신되는 순간 타인과의 대화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타인은 그저 집행자로서 나는 설계자로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대화를 가더라도 결론은 너 내가 이런 아이디어 만들었으니까 넌 집행해 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아이디어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을 때 예, 저 사람 정말 꼰대다. 자신을 너무나 많이 과신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그나마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이나 아니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커질 때 예, 그런 의미들이 가끔은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더 덧붙이실 분 있으세요? 네, 스라님. 짧게 더 붙이겠습니다. 저는 그 과시하는 사람들끼리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앞 사람의 경험을 축소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과시도 허용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진짜 안 듣는다는 거랑 그리고 내 과시할 만큼의 삶이 당신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듣고 상대방의 경험을 축소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마나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얘기 잘하나요? 너도 짱이구나, 나도 짱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거랑 나에게 내가 모르는 것이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걸 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꼰대 방지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소다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힘이 있는 거, 그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청과 내 의견을 확실히 가지고 변동이 없을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꼰대짓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면 픽으로 갈게요. 요거는 다음 분은 누구가 하셔야 될까요? 방금 변재현님하고 이슬아님이 해주셨으니까 소담님 아니면 주인님? 소담님, 네. 하셨어요. 그럼 주인님으로 갈게요. 방금 비슷해요 또. 소위 청년기를 지나 청년이 아닌 소위 기성세대 내지는 소위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그때의 청년이 자신을 보고 당신은 꼰대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뭐라고 할 것인가? 앞이랑 겹쳐가지고 겹치네요. 네,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다른 질문을 꼽는 것이 그럴까요? 어떨까?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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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재원님 발표를 듣고 제가 조금 준비했던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곧 마치는군요. 그러면 요걸로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개인의 삶에서 기존에 공유된 역사 속에서 이전 세대의 방식이나 생각이 자신의 방식과 생각이랑 충돌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해 보았나, 구체적인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고 또 동료, 청년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연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지, 그럴 때
나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에서도 굉장히 풍성한 논의로 이어진다는 전제인데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혹은 다른 생각이 발화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에서 꼰대 이야기도 나왔지만 나의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더 전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의 사례로 만약에 충돌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실은 2주 전에 제가 결혼식을 했는데요. 네, 혼인신고는 작년에 했지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어요.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회를 열어서 저와 제 파트너가 작품을 만들고 또 글과 시를 쓰고 또 멀리 사는 친구가 옷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또 피아노를 연습해서 또 음악을 녹음해서 보내준 여러 작가들의 참여로 결혼 전시회를 열었어요.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좋았던 건 결혼식을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냥 서로 신랑은 저런 사람이구나, 신부는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글 속에서 혹은 노래 속에서 혹은 그림 속에서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시회 이제 전시했던 글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쓴 글인데 작년에 혼인신고를 할 때 구청에서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별도 항목으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아직 있지도 않고 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따라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고 합의서를 추가로 낸 다음에 구청의 어떤 승인 아래서 제가 만약에 이후에 아이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천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가족들이나 혹은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그 글 앞에 한참을 서서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파트너의 부모님도 왔었어요. 친구와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앞에서 한참을 보고 나서 결국에는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분이 허허 참 신세대스럽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삶의 예술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들은 맞지만 때로는 다른 어떤 새로운 장에서 다른 언어로 혹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사회를 바꿔가기를 제안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자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해주신 것이 저희 포럼을 또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의 동시성 속에서 다양성이 있는데 사회를 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제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상상을 할 때 예술도 중요할 수 있고 오늘 또 말씀하신 여러 사례들을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계속 떠올리면서 새로운 상상을 계속 해보고 시도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더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